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8살, 결혼한 지 3년차 되는 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짧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길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가난해서 일찍 상고를 졸업하고 취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남들 다 가는 대학문은 밟지도 못한 채로 20대 초반에는 일만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여행도 가고 대학 가서 MT도 가고 하는 모습이 늘 부럽기는 했지만 녹록지 않은 형편 덕에 부모님 빚을 갚느라 거의 20대 초반은 돈만 버느라 다 지나갔네요. 어느 정도 부모님 빚을 갚아갈 때쯤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빚도 거의 다 갚았으니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라. 부모가 돼가지고 너한테 부담만 준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나아질 것 같지 않았던 저희 집안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면서 제가 모은 돈으로 더 이상 빚이 아닌 나도 이제 대학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구나 싶은 생각에 더 악착같이 공부를 하며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는 제가 배우고 싶었던 피부 미용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취업까지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나름 대학을 나와서 취업도 조금 큰 에스테틱에 입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물론 대기업만큼 큰 곳은 아니었지만 보수도 괜찮은 편이었고 무엇보다 VIP 손님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거든요. 고급 기술을 배우며 일할 수 있었어요. 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희 샵으로 화장품을 납품해주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전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저와 다르게 유복한 가정에서 살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에게 늘 다정한 모습이 좋아서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평탄할 것 같았던 제 삶이 시댁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시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디 학교를 졸업했는지 또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그 두 가지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습관이었는데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은근슬쩍 저를 못 믿어와하면서 무시하는 게 느껴졌었어요. 한 번은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일도 있었죠. 아니, 우리 아들은 대기업 회사에서 일하는데 적어도 예단은 1억 이상 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단 1억이요? 저희가 그 정도의 돈은 없어서 최대한 3천만 원은 만들어 볼게요. 아니, 막말로 우리는 쌍둥이 아들만 둘인데 둘째 며느리는 결혼한다고 집도 해오고 차도 해왔는데 그깟 1억을 못 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 학교도 야간 전문대 나왔다고 들었는데 우리 집안은 둘째 며느리까지 다 명문대 나왔어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이 결혼 안 시키려다 그래도 우리 애가 유선이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이건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네요. 저희 집이 가진 게 없어서 유선이를 제대로 뒷바라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딸 참 성실하고 바르게 자랐어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동안 항상 다른 사람 밑에서 빚만 갚느라 주눅든 모습이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어머님이 무리하게 예단을 요구하시는 모습에 또 한없이 작아지시더라고요. 사실 돈 없는 게 엄청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모님 모습에 정말 욱했지만 부모님 얼굴도 있어서 눌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과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이 결혼 진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생각을 수없이 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파엄마는 절대 안 된다며 앞으로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해서 이 남자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하게 되었죠. 그리고 처음 맞는 명절이 되었어요. 결혼식 때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동서를 보지 못했는데 제가 봐도 세련돼 보이고 얼굴도 예쁜 게 같은 여자가 봐도 부럽더라고요. 또 성격은 얼마나 싹싹하고 야무진지 저랑 반대인 동서의 모습이 참 부럽기만 했습니다. 거기에 직업은 또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 다닌다고 하니 이 집안의 예쁨은 동서가 다 차지하는 듯 했어요. 명절 때마다 저 혼자 며느리라서 외로웠는데 드디어 저에게도 형님이 생겼네요.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앉아 계세요. 동서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형님. 아직 모든 게 낯설죠? 저도 처음 시집 왔을 때 그랬어요. 고마워. 나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라 뭐부터 해야 할지 조금 어색하네. 주방에서 우물쭈물 하면서 시무가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데 동서는 결혼한 지 2년 차밖에 안 됐는데도 이 집의 딸마냥 정말 살갑게 잘하더라고요. 저런 건 배워야겠다 싶으면서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 어른들에게 친근하게 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제 기분 탓일까요? 시부모님이 안 계실 때면 저를 은근히 무시하면서 일을 시키는 게 뭔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형님, 그래도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니까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 삶는 것 정도는 할 줄 아시죠? 그럼 내가 전 부칠 테니까 동서는 나물 무칠래? 저는 당연히 같이 하는 건 줄 알았죠. 무슨 소리예요? 형님 오시기 전에는 제가 다 알아서 했는데 이 세 가지는 형님이 하셔야죠. 이러면서 씩 웃으며 홀랑 시어머님 곁으로 가서 같이 TV 보고 깔깔거리고 있는데 뭐라 말도 못하고 괜시리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식사가 다 끝나고 과일을 깎아 먹을 때도 제가 깎은 과일들을 냉큼 포크로 집어 시부모님 입에 넣어드리면서 맛있죠 어머님? 이러는 게 참 꼴사나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였는데 뭔가 저만 도태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이제 곧 단풍 지는 가을인데 가족들끼리 나들이 한번 안 가실래요? 제가 단풍 예쁘게 지는 명소를 알아요. 저도 말 한마디 붙여볼까 해서 슬쩍 한마디 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광주의 화담숲 단풍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동서, 혹시 거기 말하는 거야? 네? 형님 아니요. 거기는 광주까지 나가야 하잖아요. 저는 제가 졸업했던 고려대 캠퍼스 뒤쪽 산책로 말한 거였는데. 아, 형님은 고려대 안 나와서 모르시죠? 거기에 맞장구라도 치듯 도련님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맞아 자기야. 거기 단풍 진짜 예뻐. 형이랑 나도 학교 다닐 때 캠퍼스 뒷길 자주 거닐면서 사진 찍곤 했었는데. 역시 같은 학교라서 통하는 게 있네. 남편과 도련님, 그리고 동서까지 고려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은근히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명문대 너네끼리 다 알아서 해먹어라 하면서 쿨하게 넘어가려고 해도 첫 명절 때부터 저를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되어버리니까 사실 기분이 마냥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려고 방에 놓아뒀던 가방을 가지러 가는데 동서와 도련님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요. 형님 정말 짜증나.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어. 당신이 형이랑 몇 분 차이로 늦게 나왔다고 저 무식한 여자한테 형님 하는 것도 짜증나고 패션도 왜 저래? 무슨 시장에서 옷 사다 입었나 봐? 누가 보면 재혼한 아줌마인 줄 알겠네. 저런 촌스러운 사람이 내 형님이라니 정말 싫어. 그냥 자기가 이해해. 어차피 명절에 잠깐 보고 말 사이인데 뭐. 100번 생각해도 우리 형이 아깝지만 뭐 어쩌겠어. 형 눈이 삔 거를. 상견례 때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무시했는데도 뻔뻔하게 결혼까지 한 거 봐. 진짜 자존심도 없나 봐. 우연히 방에서 새어나오는 도련님과 동서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가방도 챙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집에 왔네요.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저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할까 하는 속상한 마음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왜였는지
남편에게는 차마 말할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저와 동서 둘 다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댁에서는 너무 잘 됐다며 저녁 먹으러 집에 오라고 했는데 차별을 해도 이렇게 차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우리 둘째 며느리 참 고생 많겠다. 아기 가질수록 따뜻한 거 많이 먹고 몸은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쉬어. 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가지고 집으로 갈게. 어머님, 집에서도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벌써 행복해지는데요? 그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너 닮은 예쁘고 똑똑한 아가 낳아야지. 시모와 동서 둘이 아주 죽이 잘 맞더라고요. 임신은 저도 했는데 저한테는 축하한다 이 한마디 안 하고 거들떠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용기 내서 어머님에게 살갑게 대하려고 말을 먼저 붙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임신했어요. 몸이 무겁기는 하지만 건강하게 출산하려고요. 얘 좀 봐라. 건강하게 출산하는 건 당연한 거지. 제발 아기가 우리 아들 머리 닮아야 하는데. 아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알았다. 그만해라. 제 얘기는 다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저를 무시하는데 여기에서 또 울컥하더라고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자리에 없었던 터라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제는 서름이 복받쳐서 남편에게 아까 일을 털어놨습니다. 나 너무 서운해. 맨날 어머님은 동서랑 나랑 비교만 하시고 그리고 자꾸 동서도 내가 전문대 나왔다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마다 나 시댁에 가기 싫어져. 응? 어머님이랑 재수씨가 자기한테 왜 뭔가 오해하는 거 아냐? 아까도 재수씨가 당신 임신했다고 출산 선물로 아기 옷이랑 선물 바리바리 싸왔던데? 응? 무슨 출산 선물? 나는 못 받았는데? 아, 나한테 건네줬어. 같은 시기에 임신돼서 자기도 너무 기쁘다고. 형님들 무례하지 말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면서 나한테도 아주 당신 동생인 것 마냥 살갑게 말해주더라. 이거 보면 친자매인 줄 알겠어. 무슨 소리야. 맨날 나만 보면 사람 은근 무시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데. 에이, 왜 그래. 당신한테 잘하려는 사람한테. 왜 저희 남편한테는 저한테 잘하는 척 하는 건지 동서의 행동이 이해도 안 되고 얄밉기만 했지만 차 뒷좌석에 아기 선물이 한가득 쌓여있는 걸 보고 내가 순간적으로 오해했나 싶은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시댁을 갈 때나 동서와 함께 밥을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교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깔보는 듯한 눈빛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세상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는데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울 때면 저를 무시하며 시모한테 가서 이간질을 할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인지 도련님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뷰티학 가면 뭐 배우는 거예요? 머리 자르는 거? 아니요. 저는 피부 쪽 전공이라서 피부 관리나 기기 관리 같은 거 할 줄 알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도련님이랑 동서 피부 관리 해줄게요. 이래봬도 저 손재주가 좋아서 장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런 학과도 있어요? 취업하면 어차피 동네 피부 관리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학교 다닐 바엔 그냥 취업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장학생이요? 전문대에도 장학생이라는 게 있어요? 어차피 꼴등 싸움 아닌가? 뭐라고요? 꼴등 싸움이요? 장난입니다. 뭘 그런 걸 갖고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무섭게. 동서만 무시하는 줄 알았는데 도련님도 이젠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남편이 오면 형수님,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들게요. 하면서 제가 들고 있던 쟁반을 뺏기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가며 저를 무시하는 건지, 내가 전문대 나온 게 그렇게 무시받아야 할 일인가 싶은 생각에 서럽더라고요. 집에 와서는 억울한 마음에 남편에게 하소연하기도 했지만 뭐 그런 걸로 예민하게 반응하냐며 임신해서 더 예민해진 것 같다고 저를 몰아붙이기도 했어요. 늘 시댁에 가면
오늘 또 어떻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나 하는 생각에 가끔 무서워질 때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결혼을 어떻게 했는데요. 너무 힘들게 한 결혼이니만큼 저도 시부모님과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부르면 부르는 대로 집에 갔죠. 물론 시댁에 가면 좋은 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요. 그렇게 저 스스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무시하는 시댁에 그리고 동서에 시달리면서 혼자 마음고생을 하다가 결국 유산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시댁과 얄미운 동서가 보기 싫어서 연락을 안 하고 혼자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요. 시어머님과 동서가 과일 바구니까지 갖고 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몸은 괜찮니? 그러길래 애가 몸 하나 간수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형님, 저 왔어요. 아이는 또 가지면 되죠. 근데 형님, 제가 봐도 몸 관리 잘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두 분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위로해줄 거 아니면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요.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저한테 온 건지 이상하게 뭔가 무서울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듣기 싫은 소리부터 나열하는 시모와 동서의 모습에 화가 나서 얼굴을 보자마자 저도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죠. 그랬더니 시모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아니, 얘가 학벌도 안 좋고 집안도 가난해서 결혼 안 시키려다가 불쌍해서 받아줬더니만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너 유산한 게 내 잘못이니? 저 진짜 많이 참았어요. 동서랑 저 매일같이 비교하면서 학교가 어떻고 저쩌고. 근데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저 전문대 나온 거 맞고 그거 알고도 결혼시키신 거잖아요.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시모를 쏘아보며 한마디 던지니까 동서가 옆에서 시모에게 참으라는 듯 또 알랑방귀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동서에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 있을 때는 나한테 와서 세상 착한 척 하는데 왜 나랑만 있으면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돌변해? 왜? 그렇게 살면 네 스스로가 좀 교양 있어 보인다디? 아니지. 오히려 그렇게 못되게 살면 벌 받아. 그런 모습에 네 자식이 잘이나 훌륭하게 자라겠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형님이 유산된 게 안타깝고 슬퍼서 위로해드리려고 온 건데. 웃기고 힘내 진짜. 위로? 위로하려고 온 거라고? 동서 오자마자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 보자마자 첫인사가 몸 관리 잘못한 것 같다며. 말이야 방구야. 웃기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사람 대접해줄 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렇게 시모와 동서에게 소리치고 침대에 누웠어요. 시모는 당연히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한마디 더 하려고 했지만 동서가 그런 시모의 팔을 잡고 말리며 나가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아까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데 제 말을 자르더니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대체 요즘 왜 그래? 아까 낮에도 엄마랑 재수씨 다녀갔다며. 근데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온 사람들한테 소리치고 난리쳤다며? 몸이 힘든 거 나도 알아. 근데 대체 가족들한테까지 왜 그러냐고. 당신은 나한테 화낼 자격 없어.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당신과 시댁 때문이야. 소리 지른 건 보이고 나 힘든 건 안 보이니? 사람이 큰일을 겪으면 위로 먼저 하는 게 사람이지. 안타까운 일 겪은 사람 직접 찾아와서 험담이나 해대고. 그게 명문대 나온 집안 사람들끼리 하는 위로인가 보지? 명문대? 웃겨 진짜. 맨날 시댁 식구들한테 무시당하며 혼자 스트레스 받을 때 힘들다고 얘기하면 당신이 내 이야기 제대로 들어준 적이나 있어? 내 소중한 아이도 이런 마당에 내가 눈에 뵈는 게 있을 것 같아? 그까지 소리 지르는 게 문제야? 내가 봐줘서 그 정도였어. 그리고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준 건 당신이야. 너도 네 새끼 잘못되게 한데 잘못 있다고. 너도 꼴 보기 싫어. 제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모르는 남편을 향해 소리를 치니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이니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해봐도 휴대폰은 꺼져 있다는 음성 메시지만 나오고요. 부랴부랴 혹시 시댁에 갔을까 찾아봤지만 어머님의 태도는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민혁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낸다고 하니까 넌 그렇게 알거라. 네가 민혁이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으면 애가 참다 여기까지 찾아오겠니? 유산한 게 벼슬도 아니고 대체 넌 애가 왜 그 모양이니? 저랑 남편 문제예요. 제가 해결할 테니 그이 오면 저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거의 문전박대를 하다시피 쫓겨나고 나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봤죠. 도대체 이 시댁에서는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그렇게 학벌이 중요한 건지, 그럴 거면 애초부터 결혼을 시키지 말지 라는 생각에 휩싸여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친정에 연락을 해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는데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집 상견례 때부터 사람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는데 너 때문에 참았다. 그렇게 우리 딸 부탁한다고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예단으로 따로 7천만 원이나 건네드렸는데 널 그렇게 무시했다니 내가 용서 못하겠다. 당장 나와라. 응? 예단비로 3천만 드린 거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시댁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널 믿게 볼까봐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최대한 대출 받아서 7천 마련해서 드렸는데 시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너한테 안 했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건지 이런 일이 났는데도 상황을 반감만 하는 남편과 갈라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예단비는 다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명의로 된 집은 어차피 시댁이 그대로 가져갈 거니까 상관없고 혼수해 간 거랑 무리하게 요구한 예단비를 어떻게든 돌려받아야겠다 싶었어요. 큰맘 먹고 시댁으로 찾아갔죠. 가족들이 아무 일 없는 듯 저녁을 먹으려고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모가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마냥 큰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너 이혼 서류다. 역시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살아야 해. 어머님, 저 이대로 이혼 못해요. 저희 집 사정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한테 받으셨던 예단비 7천만 원 제발 돌려주세요. 얘 좀 봐라. 너 그동안 그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잖니? 그럼 우리 아들이 그동안 생활비로 줬던 돈도 돌려줄 거니? 생활비를 저 혼자 쓴 거 아니잖아요. 7천만 원 돌려주세요. 뭐라고? 7천만 원? 참 기가 차서 없는 집안 받아줬더니 얘가 끝을 모르는구나. 없는 집안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저희 집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예단비 돌려주세요. 주시면 바로 이혼 도장 찍을게요. 어머님과 저랑 그러고 있는데 글쎄 옆에서 남편이 엄마 그냥 쉽게 받았던 그 돈 돌려줘 이러더라고요. 지금 자기 이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보같이 지 엄마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마마보이도 아니고 저 사람이 진짜 나랑 한 입을 덮었던 사람인가 싶은 생각에 기가 찼네요. 옆에서 동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깟 7천만 원 주세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워낙 없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저거라도 먹고 떨어지라고 하죠. 진짜 동서 한마디를 듣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한 대 치고 싶었지만 돈도 받아내야 하고 사람이 임신한 사람을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그 순간 그래 알았다. 지금 바로 넣어줄 테니 앞으로 저급한 수준에 넣어와 우리 집안 다시는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저는 예단비가 입금이 되는 걸 확인하자마자 이혼 서류에 시원하게 사인을 했어요. 고맙다. 이 돈 먹고 시원하게 나는 간다. 참. 나도 정말 빌어먹고 살아도 너네 같은 사람하고는 상종하면서 살고 싶지 않어. 뭐? 명문대? 웃기고들 자빠졌네. 그게 너희 밥 먹여주니? 다들 고상한 척 진짜 짜증나게. 너희 가족 냄새나 구린내.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어떻게 하는지 못 배웠니? 노블레스 오블리주 몰라? 무식하게. 그래 뭐 그런 걸 외칠 만큼 니네 집이 대단하지도 않지. 어떻게 된 게 인성들이 하나같이 다 개똥들이야?
개똥은 약이라도 쓰지. 니넨 뭐냐? 명문대 나온 사람들끼리 살아봐라. 그깟 돈 몇 푼 쥐고 있다고 니네가 최고로 살 것 같지? 우물한 개구리야 뭐야. 밖에는 니네보다 훨씬 잘 살고 멋들어진 사람들 많어. 앞으로 내가 지켜봐줄게. 잘 살라고는 못하겠다. 그렇게 바로 짐을 싸서 나왔네요. 저는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나오면서도 속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좀 있었죠. 그렇다고 다시 친정 부모님께 손 벌리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 혼자 작은 빌라 하나 전세로 살면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피부 미용이라 가게를 차릴 여력은 안 되고 또 피부 미용을 오래 쉬어서 그런지 손이 안 풀리더라고요. 가만히 집에 있자니 우울한 생각만 자꾸 들기도 했죠. 이러면 내가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최대한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들과 친해져서 피부 관리를 공짜로 해주며 연습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니 기술들을 손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피부 관리를 해주고 나니까 피부가 무척이나 좋아졌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기프티콘이나 선물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냥 최대한 다른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무일푼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보자 라고 시작했던 게 입소문이 타면서 근처 아파트 엄마들 사이에서도 제 피부 관리법이 핫해진 거예요. 아, 이제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집에서 영리 목적으로 피부 관리를 하면 불법이거든요. 망연자실하고 있던 찰나에 아파트 큰손이라 불리던 사모님 한 분이 저에게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런 분인 줄은 몰랐어요. 왜 그런 분이 저희 집에서 관리를 받으셨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차피 나도 건물 여러 채 갖고 있으니까 비어있는 작은 상가 하나 정도는 내줄 수 있어요. 보증금이나 이자도 됐고 그냥 월세 20이랑 관리비만 줘요. 대신 나는 피부 평생 무료로 해줄 수 있죠? 네? 월세 20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동네 못해도 상가 건물 월세가 100이 넘던데요.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농담이에요. 여러 군데 다녔지만 신기기니 새로운 시술이니 뭐니 실증도 나는데 생각보다 나한테 맞는 피부 관리샵은 없더라고. 동생만 괜찮으면 내 피부 평생 해주는 조건으로 어때요? 네? 동생이요? 뭐 동업자라 부르기도 그렇고 동생 사람도 마음에 들고 내 피부만 예쁘게 관리해주면 되니 이참에 언니 동생 하죠 뭐. 자기 피부 관리를 평생 무료로 해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 1층에 작은 샵 하나 내줄 수 있다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의 사정을 듣고서는 관리비와 이자까지 받지 않겠다며 제대로 성공해서 복수하라는 말까지 해줬어요. 저는 진짜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가장 핫한 상권이라고 불리우는 1층에서 샵을 열게 되었고요. 피부샵을 운영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을 쪼개가며 대학에서 배웠던 화장품 제조까지 해서 지금은 특허까지 받아 제 이름으로 된 화장품까지 출시하게 되었답니다. 제 기술력을 인정받은 화장품이 입소문을 타자 여러 업체에서도 러브콜이 진행됐고요. 저에게 베푸셨던 사모님께 은혜도 갚고 더 큰 샵도 오픈했어요.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던 중 웬 남자와 여자 한 명이 저희 가게에 찾아왔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낯이 익는다 싶었는데 전 남편과 동서였어요.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는 왜 왔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제가 두 사람을 쳐다보자 전 남편이 이러더군요. 여보, 다른 게 아니라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우리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이잖아. 참나, 사랑? 말도 참 뻔뻔하게 하는구나. 됐고, 너네 집 부자 아니었니? 집 놔두고 왜 그 집 꼴이야?
그 꼬라지에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사랑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쫓아내려는데 동서가 한마디 하더군요. 아니 형님, 그래도 함께한 예정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보세요. 그쪽들이 돈이 없어서 굶어 죽던, 길거리에 나앉던, 이제 나랑은 상관없어.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를 거야.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동서가 발끈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신고? 진짜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시네요. 어디 한번 계속 쫓아내 보세요. 누가 이기나. 저 지금 진짜 급하다고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동서는 몇 날 며칠을 가게로 찾아오면서 제발 몇 푼이라도 빌려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더니 제가 들은 척도 안 하자 나중에는 혹시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잘 풀린 거냐며 비꼬더군요. 형님, 생각해보니 이렇게 이혼하고 나서 바로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전문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성공하는 게 말이 안 돼요. 혹시 아주버님과 이혼하기 전부터 중간에 돈 많은 남자 꼬신 거 아니에요?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동서 진짜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역시 지금도 개차반이네. 고작 생각해낸 게 내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났다고? 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거야? 하긴 지 스스로 성공을 해본 적이 없으니 그저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비꼬는 것만 할 줄 알지. 차라리 그 시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뛰는 게 어때? 그럼 한 푼이라도 벌잖아? 뭐라고요, 형님? 저 명문대 나왔거든요? 편의점이 가당키나 해요? 그래, 니 잘났다. 그러니까 전문대 나온 나한테 돈 빌리려고 하지 말고 니 명문대 친구들한테나 돈 빌려달라고 하라고. 그리고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새 셀 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진짜 경찰 부를 거야? 셋을 세려 하는 순간 옆에 있던 도련님이 안 되겠다 싶었던지 동서의 무릎을 억지로 꿇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형님,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이번에 어머님 돈까지 다 끌어서 사업한 거라 저 이걸 실패하면 집에서 쫓겨나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절대 무릎까지 꿇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동서가 자존심까지 버리고 저에게 싹싹 빌며 제발 돈 몇 푼이라도 빌려달라는 모습에 잠시 마음이 약해졌지만 침대에서 관리를 받던 저에게 투자한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에요.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경찰은 내가 불렀으니까 얼른 하던 피부관리나 마저 해줘요. 몇 분 뒤 경찰까지 오고 나서야 동서와 도련님은 결국 제 가게에서 쫓겨났어요. 왜 그렇게 나한테 와서 빌었을까 싶은 생각에 슬쩍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물어보니까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던 동서가 아이를 낳고 난 뒤 구조조정 순위에 올라가서 회사에서 1순위로 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에 자기도 이런 회사 못 다니겠다며 징징대다가 사업 하나 차리겠다며 시댁 돈부터 가족들 돈까지 다 끌어 써서 무리하게 화장품 사업을 했다고 하네요. 제대로 어떻게 사업할 건지 계획도 없이 명문대 출신이 만든 화장품이라고 이름만 거창하게 해서 만들려다가 대출을 무리하게 받은 거예요. 꼴에 처음에 사업 좀 된다고 확장시키다가 결국 파산해서 그 꼴이 난 거죠. 투자 규모가 무려 50억이나 됐으니 전 남편부터 도련님의 시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사업이 실패했다네요. 결국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서 시댁 지방 명문대 사람들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동서를 경찰에 신고하네 만회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결국 길거리에 나앉게 되자 이혼까지 당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 다시금 옛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와 생각하기도 싫더라고요. 정말 일에만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동안 내가 너무 일만 했나 싶은 생각에 나를 위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벤츠도 신형으로 한 대 기분 좋게 뽑았어요. 그리고 차를 뽑은 기념으로 친정 엄마랑 가까운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답니다.
3개월을 넘게 기다린 제 차가 출고되던 그날, 엄마랑 단 둘이 여행을 해본 적이 없던지라 앞으로 우리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하자면서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했죠. 그런데 날씨가 좋다 보니 다들 여행을 가는지 도로에 있는 차가 참 많았어요. 엄마, 차가 많이 막힌다. 휴가철도 아닌데 날씨가 좋으니까 다들 우리처럼 여행 가나 봐. 나는 차가 막혀도 좋다. 그래도 우리 딸 덕분에 이렇게 고급 외제차도 타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 엄마 친구들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엄마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네. 이 좋은 날 울지 마. 왜 울어? 엄마도 참. 그러지 말고 우리 뭐 좀 먹자. 오래 운전해서 그런지 좀 출출하네. 우리 딸 배고파? 저기 길가에 옥수수 파는데 저거라도 먹을까? 차로 정체된 도로가에는 상인들이 마실 물부터 해서 옥수수와 찐감자까지 다양하게 팔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배도 고팠는데 잘 됐다 싶어서 열심히 옥수수로 호객행위를 하는 아줌마의 가게 앞에 차를 세웠어요. 아줌마, 옥수수 한 봉지만 주세요. 3,000원입니다. 여기 10,000원이요. 잔돈은 어머, 어머님 아니세요? 저는 옥수수를 건네받고서는 진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몸빼바지에 우스꽝스러운 가발을 쓰고 옥수수 하나 더 팔아보겠다고 도로 위에서 호객행위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게다가 차가 위험하게 다니는 도로 한복판에서 옥수수를 하나 더 팔아보겠다고 얼굴에 분장까지 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시어머님도 저인 걸 알아보고 놀라셨는지 옥수수로 황급히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맞는지 몇 번이나 얼굴을 흘끈거리며 쳐다보더니 사람은 안 변한다고 제 안부보단 금세 시선이 제 차로 가더군요. 이 벤츠 너 거니? 네? 그럼 제 차죠. 황당한 질문에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어머님을 쳐다보니까 뭐가 그리 서러우신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유, 내 팔자야. 우리 아들이랑 나는 이렇게 길거리에 나 앉아서 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차까지 뽑고 잘 사니? 아이고야, 내가 억울해서 못 산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어쩜 사람이 정말 하나도 안 변했을까요? 조금 안쓰러워지려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저도 시원하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길래 어머님, 처음부터 사람 귀한 줄 아셨어야죠. 그렇게 명문대 하더니 제가 그랬죠. 명문대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라고. 결국 길거리에 나 앉은 꼴을 좀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엄마랑 휴가 가는 중이니까 이제 제 차에서 좀 떨어져 주실래요? 제 말 한마디에 어머님은 작은 가게 앞 바닥에 주저앉으며 폭풍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본인의 전 재산인 옥수수를 꼭 끌어안은 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참 처절하고도 비참했어요. 그렇게 악연 같았던 동서와 전 남편, 그리고 시댁이 그렇게 되는 걸 보니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걸 절감합니다. 통쾌하기도 하고요. 그런 통쾌함도 오랫동안 만끽하고 싶은데 이제는 시댁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바빠졌어요. 그간 제가 운영하던 피부샵이 잘 되어서 지금은 샵을 늘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 귀한 줄 아는 남자와 꿀 떨어지는 연애를 하면서 재혼도 생각하고 있고요. 하루하루가 일 때문에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니 분노도 줄고 즐겁기만 해요.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큰 깨달음을 얻었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진심으로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남편은 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처음 들었을 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전 아들을 낳은 적이 없으니까요. 잠시 일이 있어 친구 아들을 데리고 온 줄 알았습니다. 장난치지 말고 누군데 물어도 대답 없던 신랑. 이야기 좀 하자 합니다. 들어보니 결혼 전 만났던 여자가 있었답니다. 물론 있었겠죠. 저 역시 있었으니까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본인 몰래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신랑에게 연락해서 데려다 줬답니다. 임신한 걸 몰랐다니 말이 돼? 몰래 낳아서 길렀다는 게 말이 돼? 알면서 날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야? 했더니 절대 아니랍니다. 사귈 때 지나가는 말로 그 여자가 혹시 우리 아이가 생기면 어쩔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답니다. 신랑은 속이 없는 소리를 못합니다. 포장해서 말할 줄도 모르고요.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아이가 생기면 책임은 져야겠지만 그 아이가 마냥 예쁠 것 같지는 않다 했답니다. 아이는 결혼 후에 자리 잡고 생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기억도 나지 않는 사사로운 일로 다퉜고 그게 이별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뒤론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고 해요.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기분을 글로 쓰려니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 여러 날 동안 글로 다 적지 못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하는 남편에게 찾아가 억지로 법원까지 끌고 가고 그 앞에서 소리도 지르고 심경변화도 있었지만 하소연 글이 아니기에 다 적진 않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 아이에게 좋은 엄마는커녕 그냥 엄마가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나쁘게 변해갈 내 자신을 지켜볼 자신도 없었어요. 남편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기관에라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보육원이나 고아원으로 들어가는 건 싫지만 우리 가정이 깨지는 건 더 싫다고요. 남편과 살다가 바람핀 일이거나 알면서 방관한 것이 아니기에 아이만 없다면 그냥 묻어두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아 난 못 키우겠다 했어요. 참 모진 마음이었죠. 그래도 사람이라 시설에 보내기로 마음먹은 날 그 아이가 불쌍해서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 좀 해주자 싶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친정에서 생활했거든요. 처음으로 자세히 본 얼굴. 신랑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 딸도 신랑하고 판박인데 이 집 유전자가 참 강한가 보다 생각이 들더군요. 가만히 내려다보는 저에게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가 왜 미안한 건지, 이 아이는 무엇이 미안한 건지, 네가 왜 미안하냐고 했더니 아줌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답니다. 이 아이 몇 살이냐고요? 7살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우는 아이를 보니 도저히 시설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를 보내면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야 할 것만 같았고요.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라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이의 한마디에 마음이 바뀐 건 아니었을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었을 일인데 저 말이 마음을 세게 흔들었을 뿐이었을 거예요. 멍하니 앉아 마음을 추스려도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고 다짐했다가도 무너지고 했으니까요. 키우기로 결심하고 그날 저녁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키울게. 단 조건이 있어. 난 내 것이 아닌 것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살갑지 못한 건 잘 알고 있지. 이 아이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어야 해. 그래야 내가 키울 수 있어. 나 역시 내 마음과 많은 싸움을 하겠지만 당신이 도와준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훈육에 있어서 상관하지 말아줘. 내가 만약 이 아이를 훈육하지 않고 키운다면 그건 이 아이에게 정이 없어서일 거야. 말 그대로 방관하며 키우는 거지. 훈육하며 화도 내며 잔소리를 한다는 건 내 아이이기 때문인 거야. 새엄마라서 그러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 당신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아. 라고요. 그리고 같이 지낸 지 일주일째입니다. 우려와는 달리 아이에게 정이 가요. 아직은 내 아이 같지 않지만 심성도 착하고 말도 잘 듣는 편이고요. 어제는 아이 방을 대충 정리해줬어요. 사실 딸아이가 좀 크면 주려고 했던 방이라 벽지를 분홍색으로 발라놨거든요. 벽지 마음에 안 들면 새로 발라준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네요. 당장에 이것저것 살 여유는 없어서 침대랑 책상만 놔주고 옷장이랑 책꽂이는 설 지나고 들여놓기로 했습니다. 내 손으로 아이 방을 치워주고 나니 더 큰 책임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딱히 책임감이라 하기도 못하고 뭐라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아직은 완전히 자신 있진 않습니다. 내 자식 키우면서도 힘들어 울기도 하는데
나쁜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하겠죠. 하지만 키우던 아이 내다 버릴 정도로 못된 사람은 아니니 최소한 고아원에서 자라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는 약속할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상처가 많은 아이더라고요. 하루는 보다 보니 아이가 안쓰러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왜 했냐고 물어보니 친모가 술 먹으면 자주 했던 말이라고 하네요. 술만 마시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식의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자기 엄마라고 평소엔 잘해줬다고 감싸주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안아만 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멋진 말을 해줄 걸 그랬어요. 지금은 말들이 떠오르는데 당시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딸과 함께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딸이랑 놀아도 되냐고요. 오빠가 동생이랑 놀아주는 건 좋은 일이니 앞으로는 그런 건 안 물어봐도 된다고 했어요. 식탁이 2인용이라 좁아서 밥상을 씁니다. 무릎을 꿇고 밥을 먹고 딸아이의 장난감은 만지지도 못하고 등등 어려운 일이 많네요. 주말엔 나가서 아이 장난감을 하나 사줄 생각입니다. 소심한 게 눈에 보이지만 그건 아이 역시 제가 아직은 어려워서일 거예요. 우리 딸이 29개월인데 요즘 책 읽어달라고 매일 조르는데 아들이 이 일을 대신해 주네요. 아직 칙양자로 입양하진 않았습니다. 아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아이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건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내모는 것 같아서 우리랑 좀 더 지내보고 결정할 수 있게 하자고 했어요. 아이의 이름을 민준이라는 가명으로 쓸게요. 사실 우리 신랑은 표현에 참 인색한 사람입니다. 쑥스러워할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는데 마음이 어찌됐던 상대방을 참 서운하게 만드는 묘한 스킬이 있죠. 그나마 우리 딸에게는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딸은 송이라는 예명을 쓸게요. 퇴근하고 나서도 항상 송이만 안아주더라고요. 민준이는 머리만 쓰다듬고 눈도 안 마주치고. 왜 그런지는 그 사람 속마음을 모르니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아마도 아직 어색하고 낯설고 제 눈치도 보이고 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안아주라고 했습니다. 이유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요즘 집안 분위기상 제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왜 라는 토 한 번 달지 못한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퇴근하고 두 아이를 안아주면서도 송이는 번쩍 들어 뽀뽀까지 하면서 민준이는 안고 금방 내려놓는 서로에게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주말에 일부러 목욕탕도 같이 보내고 장난감도 사러 가고 명절에 입을 새 옷도 사고 하면서 지금은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아직 정리도 채 안 됐는데 명절이 찾아왔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조금 독특하신 분들이십니다. 어머님은 아들 사랑이 너무 지극하시고 아버님은 세상이 당신 위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세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인 저희 입장에선 조금 피곤하기도 합니다. 전 결혼하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명절 당일날 친정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어머님께서 저녁까지 저를 붙잡아 두시기 때문이죠.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고모님들 오시니 보고 가거라. 고모님들 오시고 나면 바로 일어나면 되겠냐. 좀 앉아있다 가거라. 그러다 보면 저녁입니다. 차도 막히는데 저녁에 나서서 언제 갑니까? 그래서 다음날 갔다가 얼굴만 비추고 온 적도 있고 연휴가 짧을 땐 명절에 못 가고 주말에 휙 갔다가 온 적도 있었어요. 당신 아들이 차 막히는데 처갓집 간다고 고생할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늘 그러시거든요. 우리 아들은 처갓집이 멀어서 고생이라고. 늘 그런 분이신데 더 말 안 할게요. 여튼 이번 명절엔 전날 전화가 오셔서 내일 음식하러 올 필요 없다고 하시네요. 원래는 명절 전날 음식하고 집으로 다시 와요. 시댁과 가깝거든요. 그리고 명절 당일날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가고요. 근데 이번엔 아이가 둘이면 어디 움직이기도 힘들다고 하시며 내일 음식하러 오지 말고 당일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에 명절에 신났네요. 참 씁쓸하기도 했어요. 진즉에 조금만 더 배려하시지 말이에요. 그래서 명절 당일날 아침에 갔습니다. 차례를 지내는데 어머님이 민준이도 저를 시키고 싶어서 자꾸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절대 제 눈치를 안 보는 분이셨는데 자꾸 저러시니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민준아 너도 차례 지내야지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이때다 싶으셨는지 그래 그래도 우리 집 장손인데 당연하지 하시더라고요. 뭐가 당연한 건지. 아들 손자라 그냥 너무 좋으신 것 같네요. 피는 역시 물보다 진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긴 손자라도 이쁘신 모양이에요. 아버님은 아무 말씀 못하시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셨어요. 집안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던 송이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안 부리던 애교를 부리며 할머니 할아버지 쟁탈전을 벌이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차례 끝나자마자 친정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설거지는 하고 간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끝까지
지금 출발해야 너무 늦게 도착 안 한다며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매번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댁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번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보기 싫으시다고요. 그래도 갈 거야, 갈 거야. 집에 딱 있어. 어디 나가고 그럼 나 삐질 거야. 그러고 갔어요. 우리 신랑이 문 안 열어주시면 어떡하지? 라며 걱정하는데 제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요. 다행히 문은 열어주시더라고요. 시댁과는 참 다른 반응. 민준이에게 인사드려 송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셔 라고 인사를 시켰는데 완전히 굳은 얼굴로 인사를 받으시는 우리 엄마 아빠. 안 그러셨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이 또한 민준이와 제가 겪어야 할 과제이기에 아무 말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나중엔 엄마 아빠도 받아들이셨어요. 엄마의 눈물에 저까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까지 울면 진짜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민준이와의 첫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친모와 만났습니다. 제가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밖에서 만나면 아무래도 이야기에 제약이 걸릴 것 같아서요. 민준이와 여러 가지 상황을 버티며 서로 적응하고 잘 살아가는데 혹여 나중에 이 아이 친모가 찾아온다면 애써서 정주고 키웠는데 말이에요. 그 친모가 찾아와 데리고 가버린다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친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다 보내놓고 친모와 단둘이 마주 앉은 시간이 참 어색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 여자분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왜 저를 못 보시나 했더니 잘 모르겠답니다.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아이를 혼자 낳을 결심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아이를 보내게 된 계기. 아이를 혼자 낳게 된 건 신랑의 기억이랑은 살짝 달랐어요. 신랑은 사귀면서 아이를 가졌다고 기억했는데 여자분은 헤어지고 나서 아이를 가졌던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귀면서 아이를 가지면 어찌할 거냐고 물어봤다던데 어찌 된 거냐 했더니 그 말 역시 헤어지고 나서였답니다. 여자분 말이 헤어지고 여자분이 조금 매달렸대요. 술 마시고 전화하고 그랬다네요. 그리고 몸이 이상해 임신 테스트를 하니 양성이 나왔고 말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차마 못하고 돌려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책임은 지겠지만 행복할 것 같진 않다고 대답했대요. 그러면서 너 혹시 임신했냐고 물어보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대답을 해버렸다네요. 아이로 발목 잡는다는 기분이 싫어 지우려고 했는데 차마 지우지 못하고 돌아서고 하다가 낳게 되었다네요. 그리고 혼자 100일 정도를 키웠는데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아이와 죽으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날따라 아이가 너무 방긋방긋 웃더래요. 그 모습을 보니 죽으려는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칭전부 외면해서 정말 혼자서 죽을 힘으로 키웠대요. 미혼모는 영세민 아파트에 1순위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그 500만 원을 대부업체에 빌리는 바람에 이자로만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갔고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한 달을 살기엔 어림도 없어 돌도 안 된 아기를 어린이집 중일반에 맡기고 일을 했다네요. 그리고서 우울증이 왔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밉고 아이 때문에 본인 인생이 이렇게 될 것만 같아 아이에게 몹쓸 말도 많이 했다고 하면서 펑펑 울더군요. 그리고 아이를 보육원에 넣고 본인 생을 마감하려고 했었대요. 그 생각이 드니까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아빠를 찾았다네요. 아빠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전화를 하기까지가 오래 걸렸다고 해요. 처음에 그 말을 들은 신랑은 믿을 수 없다고 친자 확인을 하자고 해서 그래서 친자 검사도 다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고요. 여자분 말을 다 듣고 나니 왠지 모를 동정심도 생기고 안타깝다고 할까요? 그냥 그랬습니다. 독하고 모질게 이야기할 거라고 다짐했는데 생각했던 말들은 머릿속으로만 맴돌고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지금 몇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나 역시 당신이 살아온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 역시 지금 내 심정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민준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얘기는 길게 안 할게요. 해봐야 당신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봐요. 아이랑 같이 살 여유가 된다면 아이를 데려갈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랍니다. 욕심인 줄 알지만 아이에게 멀쩡한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구박할지 어찌 알아요? 날 뭘 믿고 민준이를 맡겨요? 물으니 본인보다 나을 테니 걱정 안 한답니다. 혹시 새 삶을 시작하려는 건지 끝까지 묻고 싶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세상에 친모보다 나은 계모가 어디 있어요? 민준이 포기할 수 있어요? 물었어요. 민준이를 위해서 그럴 수 있답니다. 그래요. 민준이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민준이가 동의한다면 친양자 입양을 할 거고 만약 민준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키워요. 그 혼날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고요.
그동안은 민준이가 보고 싶어도 찾아오지도 말고 몰래 연락하지도 말아줘요. 만약 당신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한다면 나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 아이가 궁금하고 보고 싶다면 나한테 연락해요. 그럼 사진 몇 장쯤은 보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일들을 글로 간추려 적으려니 표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대충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의견은 알았으니 법적인 절차도 차츰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유치원을 알아봤는데 지금은 자리가 없지만 다행히 입학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입학까지 텀이 좀 있길래 태권도 도장을 보냈어요.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라 태권도 도장에 보내면 좀 나아질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 보내도 도장은 계속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딱히 뭔가 달라진 건 없는데 표정이 좀 밝아진 듯해 보이네요. 저번엔 저녁을 하다가 민준아 뭐 먹고 싶어? 계란찜? 계란말이? 계란후라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음 말만 해 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 안 하면 계란찜으로 결정하겠어 라고 했더니 조용하게 계란말이요 하는데 왜 그렇게 웃긴지. 전 이맘때 남자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장난감이 뭔지 잘 몰라서 여기저기 귀 동냥을 하고 다니긴 한데 이것 말곤 특별히 민준이와의 관계에서 노력하는 건 없는 불량 아줌마입니다. 점점 나아지겠죠 뭐. 나도 민준이가 싫지 않으니 민준이도 저를 싫어하진 않겠죠. 서로 싫어하지만 않으면 관계 개선이야 시간에 해결해 줄 테니까요.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 씻는 게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걸로 잔소리를 좀 하긴 하는데 그 외에 잔소리 들을 일도 없는 아이네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걱정하더라고요. 애초부터 전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했어요. 그래봤자 남의 일. 뭐 얼마나 관심 가지고 살겠어요. 남편과도 어차피 이혼 안 할 거 그냥 제 마음 편한 대로 생각하고 사는 게 낫겠죠. 보이는 대로 믿어버리기로 했네요. 굳이 캐고 파헤쳐서 제가 얻는 게 없잖아요. 처음엔 혼란스러웠고 분노했고 지금은 응원도 격려도 다 받고 싶은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